자, 안녕하십니까. 가공샐러드입니다. 오늘 이제 8회차 해설 강의를 해드려야 되는데 저번에 7회차 때 강의에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 피아제와 비고츠키의 인지발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피아제의 구성주의와 비고츠키의 구성주의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리겠다고 이번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피아제와 비고츠키의 인지발달론에 대한 비교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그럼 피아제가 있고요. 비고츠키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주장했던 그 구성주의가 여러분이 가장 많이 공부하셔야 되는 구성주의죠. 사실 구성주의가 이 사람의 이제 이 두 사람의 구성주의 말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들은 이 두 사람의 구성주의입니다. 이게 두 개가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제 구성주의의 어떤 이론이 어떠한 주장들을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지발달론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인지발달. 피아제가 주장했던 인지발달은 어떠한 그 과정을 거치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피아제는 모든 문화권에서 지식이 어떻게 창조가 되는가, 그러니까 지식이 창조가 되는 어떤 전형을 설명하고자 했어요. 그 개인적 구성주의, 인지적 구성주의를 통해서. 그리고 피아제가 주장한 게 뭐예요? 개인이 경험하는 인지적인 갈등을 본인이 해소하는 과정에서 인지 발달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인지를 했는데 그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그 과정이 바로 학습이라는 게 된다라는 그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동의 어떤 인지 구조는 단계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 어떤 단계로 이렇게 점프 뛰듯이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인지적인 그 갈등, 그것을 하나하나 해결을 해가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이제 발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피아제의 인지발달론입니다. 이게 바로 인지적 구성주의, 그러니까 개인적 구성주의의 기본 어떤 전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비고츠키의 인지발달론은 어떨까요? 비고츠키의 인지발달론 한번 봅시다. 비고츠키는 사회적 구성주의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문화권에서 지식의 도구가 어떻게 전달이 되는가, 이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특정 문화권이라는 게 뭐예요? 비고츠키가 얘기하는 문화권이라는 것은 피아제가 얘기하는 문화권은 모든 문화권에서의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인지 발달에 대해서 다루고자 했다면 비고츠키의 인지 발달론은 특별한 어떤 특정한 문화권에서의 인지 발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일 수 있어요. 문화권에 따라서 상대적인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고츠키의 인지 발달론은 인지 발달이라는 것이 어떤 사회 맥락, 사회적인 맥락, 그리고 문화적인 맥락, 합치면 뭐 사회 문화적인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회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어떤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지 발달에 대한 얘기는 끝냈어요. 그러면 1번이죠. 그럼 2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조금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이 약간 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사고와 언어의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잠시 여기를 좀 지우고, 자, 사고와 언어가 왜 지금 여기서 중요하냐?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주장하는 사고와 언어의 발달 순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는 여러분 중에 이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접해보신 분도 있긴 있을 거예요. 자, 피아제랑 비고츠키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주장하는 거가 어떤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피아제는 사고가 언어에 선행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어야,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발달이 이루어져야 그러한 발달, 신체적인 발달을 기반으로 해서 언어가 발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아제가 주목한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동의 어떤 자기중심적 언어 있죠. 자기중심적 언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데 자기 혼자 얘기하는 것들. 그런 자기중심적인 언어. 그리고 어떤 타인의 어떤 관점이라든가 타인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그런 언어들. 이것이 바로 아동의 사고의 특성을 나타내는 증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아제는. 그래서 피아제가 생각하기에는 사고라는 거는 일단 언어의 선행에서 발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어떤 사고의 발달, 사고 수준의 발달을 돕는 역할은 하지만 어떤 지적 수준을 질적으로 높이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피아제는 어떤 생각하는 능력, 그 생각하는 힘, 그것이 그 발화를 하고 타인의 발화를 이해하는 능력에 비해서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피아제는 사고가 언어의 선행에서 발달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비고츠키는 어떨까요? 비고츠키는 그러면 언어가 사고보다 더 먼저 발달을 한다고 여기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비고츠키는 사고랑 언어가 thinking이니까 T라고 하고 언어니까 language라고 할게요. 자, 비고츠키는 이 사고하는 능력과 언어 능력이 그냥 서로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발달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따로따로 발달을 하다가 어느 순간 어느 정도 아이가 나이를 먹으면 신체적인 발달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어느 순간 이 능력이 두 가지가 통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의 발달과 언어의 발달이 연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무엇에 따라서 이 연합이 발생한다? 그렇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아동의 신체적인 발달에 따라서 이 두 가지 과정이 연합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연합되는 것은 사고의 발달과 언어의 발달이 연합이 되는데 이 연합의 양상은 아동의 발달 과정에서 굉장히 변화를 많이 경험을 하고요. 그리고 성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비고츠키가 생각한 사고와 언어 간의 관계예요. 이것이. 그리고 이제 아동이 자기중심적인 언어를 구사를 한다는 거는 비고츠키도 발견을 했어요. 이게 여기서 약간 여담인데 비고츠키랑 피아제는 서로 모릅니다. 서로 몰라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거의 동시대 사람이긴 한데 비고츠키는 굉장히 일찍 죽어요. 그리고 비고츠키는 이제 구소련, 소비에트 연방 시절의 사람이죠. 그래서 비고츠키는 글쎄요, 비고스키가 피아제의 이론을 접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은데요. 피아제는 비고스키의 이론을 접하지 못합니다. 비고스키가 이 이론을 발표했을 그 시점에. 왜냐하면 이게 러시아어로 쓰여져 있죠. 근데 러시아어가 이제 러시아에서 구소련에서 발달했던 어떤 학문적인 그런 발견들, 학문적인 연구들이 서방 세계로 흘러 들어온 거는 이제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그러니까 그 소련의 붕괴 이후 러시아가 이제 되고 뭐 이렇게 개혁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그 이후에 물밀듯이 들어온 거지. 그 전에는 서방 세계로 많이 수출되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고스키의 연구는 피아제가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튼 비고스키도 아동이 자기중심적 언어를 구사한다는 건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비고스키 같은 경우에는 이 아동의 자기중심적인 언어가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도구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도구로서의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도구냐?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자, 왜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냐? 본인의 능력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클루라든가 팁 같은 걸 획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아동의 자기중심적인 언어는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고스키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사고의 발달과 언어의 발달이 서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어느 수준이 되면 연합을 형성한다, 통합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합된 상태라고 한다면 이 통합된 상태 이후라면 언어가 인지 발달을 주도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고등 사고 기능을 발휘하면서 제 강의 내용을 듣고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의 고등 사고 능력은 언어로서 매개가 됩니다. 여러분이 말을 할 수 없다면 어떤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말을 함으로써 글을 씀으로써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잖아요. 여러분 노트 정리 왜 해요? 여러분의 생각을 구조화하기 위해서 노트 정리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노트 정리를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언어가 없다? 그럼 여러분이 고등사고 능력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이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사고 능력은 항상 언어로 매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등사고 능력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아동이 자신이 어떤 대상에 대한 이해를 형성한 것, 그 아동의 대상에 대한 이해를 아동 스스로 말로써 설명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겠죠. 말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자꾸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동이 말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구조화하고 남들에게 설명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언어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달하고 이게 바로 고등 정신 능력이 발달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고와 언어에 대한 비고츠키와 피아제의 어떤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달, 지금 얘기했잖아요. 발달 같은 경우에는 인지 발달이 여기서 나왔지만 그냥 발달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인지 발달과 좀 다르죠. 발달은 신체적인 발달도 포함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발달이 학습에 선행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면 그렇죠. 피아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아제는 사고하는 능력이 신체의 발달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완전히 비례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신체적인 발달이 이루어져야 사고 능력이 발달하고 사고 능력이 발달해야 언어 능력이 발달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발달 어떤 단계에 적합한 수준의 학습 과제가 제시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발달 단계에 적합한 수준의 학습 과제, 이거 좀 제가 강조를 해드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발달 단계에 적합한 수준의 학습 과제라는 거는 발달이 일단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그 발달 수준에 맞는 어떤 고등 정신 능력, 고등 사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발달 단계가 있다고 합시다. 이게 발달 단계 이게 n번째 단계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아이는 n+1번째 단계에 도달해 있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현재 단계는 n번째 단계니까. 그러면 학습 과제가 n번째 단계에 적합한 학습 과제를 줬을 때는 이 학습 과제를 소화할 수 있겠죠. 그런데 n+1번째 단계에 있는 학습 과제를 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n+1번째 단계에 적합한 학습 과제를 n번째 단계의 발달 수준에 머물러 있는 아이가 학습하면 학습할 수 있을까요? 피아제의 논리가, 피아제의 가정이 맞다고 해봤을 때 학습할 수 있을까요? 학습할 수 없습니다. 피아제의 논리에 따른다면.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임용고시 교육학 책들 중에 굉장히 많은 책들이 조금 더 어려운 과제에 막 이딴 소리를 해요. 이거는 정말 제가 이따위 소리라고 하고 싶네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학습은, 피아제는 학습이 발달을 이끌어내지 못한다고 딱 못 박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아동의 발달을 조력하기 위해서는 요 n번째 단계 있죠. n번째 단계, 지금 n번째 단계, 학생의 발달 단계. 이 단계에서 여러 가지 어떤 유형의 학습 과제를 제시를 함으로써 인지 갈등을 유발시켜야 되는 것이지 n+1번째 단계에 있는 조금 더 현재 발달 수준보다 아주 조금 더 어려운 학습 과제를 주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렇게 쓰면 무조건 감점이에요. 조금 더 어려운 과제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이 단계의 그 현재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수준의 학습 과제이면서 학습자가 그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냥 쉽게 말해서
인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과제를 제시를 해줘야지 조금 더 어려운 수준의 과제를 준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조금 더 어려운 수준의 과제는 어디에 적합한 과제일까요? 비고츠키 논리에 맞는 과제입니다. 이거는 왜 그래요? 비고츠키는 GPD, 그죠? GPD. 이게 GPD가 뭐예요? 근접 발달 영역이잖아요. 아동의 현재 발달 수준이 이 수준이라고 해봅시다. A 수준. 그리고 아동이 잠재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최대 영역, 이게 B라고 해봅시다. 이 A와 B 사이에 있는 그 발달 과제, 그 발달 단계, 이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수 있는데 N 플러스 1단계는 N번째 단계는 2단계잖아요. 지금 A 수준. 그렇잖아요. 그 N 플러스 1번째 단계는 B일 수도 있지만 여기 안에 어딘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타인의 도움을 받았을 때 학습자보다 약간 더 뛰어난 동료 학습자나 선생님의 조력을 받았을 때 이 N 플러스 1번째 단계는 이 GPD 안에서 학습자가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의 어떤 수준, 그런 과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고츠키 논리에 적합한 얘기입니다. 조금 더 어려운 과제, 이거를 피아제의 어떤 인지발달론에다 끼워 맞추시면 절대로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비고츠키는 학습이 발달에 선행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학습을 통해서 발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2단계에서 2단계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피아제는 어때요? 발달이 먼저 되어야 학습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 발달 단계 적합한 학습 과제를. 그러면 피아제는 그 학습이 발달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학습과 발달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당연히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죠. 학습이 발달을 이끌어낼 수 있나요? 없죠. 확실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정확하게 얘기하고 가셔야 돼요. 학습 과제는 아동의 인지 구조를 고려해서 구체적이고 단순한 내용에서 추상적인 경험의 내용으로 어떤 구성이 되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어떤 학습 과제를 학습한다고 해서 아동이 발달이 더 가속되지는 않는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교육적인 함의가 뭐냐? 이제까지 뭐 이론적인 얘기를 쭉쭉 했잖아요. 그러면 피아제의 이론과 비고츠키의 이론, 피아제의 인지적 구성주의 또는 개인적 구성주의가 갖는 교육적 함의가 무엇이냐? 비고츠키의 사회적 구성주의가 갖는 교육적 함의가 무엇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어떠한 교육적 의의를 갖는가잖아요. 그래서 교육적 의의를 얘기를 해보자면 딱 하나 가장 중요한 걸 말해 봅시다. 그러면 피아제 같은 경우에는 아동의 인지적 균형, 평형화라고 하죠. 아동의 인지 평형을 깨뜨리는, 즉 인지적인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는 경험이 제시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고츠키는 어떻게 될까요? 비고츠키는 이 GPD 내에서, GPD죠. 이게 근접 발달 영역 내에서 교수적 도움, 비계라고 얘기합니다만 교수적 도움을 제공하고 또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비고츠키와 피아제의 어떤 이론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8회 해설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8회 시작을 하겠습니다. 8회 문제를 같이 보시죠. 문제를 제가 이제 요구했던 것이 이제 쭉 나와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교육사를 전반적으로 다룬 그런 형식으로 문제를 한번 내봤어요. 근데 이 역사를 따라가시면서 어떻게 공교육의 개념이 이제 확대가 됐고, 그리고 이제 그 교육 과정에 대한 이론이 제시가 됐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좀 요약을 해서 제시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쓰셔야 되는 것이 기억 현상. 일단은 보편 교육의 확대라는 현상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두 번째가 니은 사상이죠. 니은 사상이 이제 계몽주의예요. 계몽주의를 보셔야 되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디귿의 사회적 요구를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학교에서의 교육 내용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온 어떤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뭐 그 테일러가 주장했던 합리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 그리고 합리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과 그리고 이제 나선형 교육과정, 이것을 이제 합친 그 같이 이제 그 고려했던 교육과정 개발 모형 중에 이제 backward curriculum design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이제 생각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한번 내봤습니다. 출제가 될 확률이 그렇게 높다고는 할 수 없는데, 엄청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그런 중요한 개념들이죠.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계몽주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계몽주의가 뭐예요? 계몽주의는 17세기, 18세기 정도에 이제 그 유럽, 그죠? 유럽과 이제 신대륙, 그쵸? 유럽과 신대륙이 이제 뉴월드라고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세계의 넓은 곳에서 여러 군데에서 아주 획기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굉장히 널리 퍼진 사상이에요. 신대륙이라고 하면 신세계가 이제 신대륙인데요. 이게 아메리카 대륙과 오세아니아 대륙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유럽 대륙,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 오세아니아 이런 곳을 이제 아주 휩쓸었어요. 이 사상이. 굉장히 이제 사회 진보적인 성격의 지적 사상 운동이다.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몽주의가 이제 대표적인 계몽주의자로 이제 볼테르 이런 사람이 유명하죠. 이게 그 사실 볼테르는 이제 필명인데 그 원래 본명은 이제 프랑스와 마리 아루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어떤 계몽주의자이자 문인이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 이제 톨레랑스에 관련된 어떤 유명한 명언을 남긴 것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의 의견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다면 나는 당신의 말할 자유를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런 뭐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이런 말 한 적 없죠. 그냥 루머입니다. 루머. 뭐 어디 그런 게 어떤 발견되지 않아요. 볼테르가 뭐 남긴 편지라든가 어디 저작이라든가 뭐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럼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저도 원래 이 사람이 말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근거가 없다. 이 사람 볼테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놀랐던 기억이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또 누구 있을까요? 계몽주의자 유명한 사람 루소 있죠. 루소 자연주의 교육사상가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루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연주의 교육이 뭐예요? 자연주의 교육이 어떤 계몽주의의 느낌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계몽주의가 주장하는 건 뭐예요? 이성중심주의, 뭐 이성만능주의 이런 건데 그것과 조금 배치되는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루소는 계몽주의자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루소는 계몽주의자가 맞는데 다만 계몽주의가 주장하는 내용들 중에서 이성중심주의, 이성만능주의에 대해서는 좀 회의감을 나타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몽주의자라고 해서 모두 다 사상이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또 뭐 칸트이죠. 칸트 유명한 철학자죠. 이 사람 뭐 선험적 종합 판단 뭐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경험과 그 경험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비판적인 반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칸트 같은 경우는 대철학자인데 인식론적인 얘기, 뭐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에서 다뤘던 내용이고 그 외에 이제 윤리학이라든가 종교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나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가, 이게 윤리학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종교 철학 같은 경우에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책에서 그래서 이제 다루는 그런 내용이죠. 뭐 칸트 다 좋은데요. 대철학자고. 근데 칸트가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 칸트가 문제가 되는 게 이 사람이 인종차별주의가 굉장히 심했어요. 이게 어떤 계몽주의 시대가 이제 17세기, 18세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어떤 시대적인 한계상 어쩔 수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그냥 흑인에 대해서 인간 이하라고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어떤 계몽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욕을 많이 먹었어요.
야, 너 진짜 그거 너무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어떤 굉장히 심각한 인종차별주의자였죠. 뭐 어떤 이 사람이 뭐 칸트가 뭐 성인은 아니니까 뭐 이해할 수 있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 또 로크 이런 사람 있죠. 로크 같은 경우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존 로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애매한데 일단은 뭐 계몽주의자로 이제 보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로크 같은 경우에 이제 근대 자유주의의 어떤 시조라서 그렇습니다. 시조, 뭐 타블라 라사 이런 얘기했죠. 로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타블라 라사 상태에서 사람이라는 게 출발을 하는데 타블라 라사가 이제 백지설이잖아요. 백지 상태가 타블라 라사잖아요. 그런데 경험을 통해서 그 백지를 메워가면서 자신을 완성해 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뭐 뉴턴, 뭐 프린키피안 썼던 그 뉴턴 맞아요. 미적분학 개발하고 그리고 뭐 변분법 이런 거 개발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분법에서 이제 경제학 같은 경우에 사회과 선생님들 이제 경제학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경제학 하다 보면 이제 라그랑지안 함수 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 라그랑지안 함수가 바로 이제 이 사람의 이제 뉴턴이 만들어냈던 변분법. 뭐 변분법은 뉴턴이 만든 건 아니라 그 전에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만, 뭐 뉴턴도 굉장히 많은 공헌을 했죠.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굉장히 유명한 또 연금술사이자 이제 주식충이라고 하는 그리고 주식에서 실패를 하도 많이 했던 뭐 그런 사람인데 연금술사기도 하고요. 뭐 스피노자 이런 사람도 있죠. 뭐 나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뭐 이런 얘기했다고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쭉 특징을 살펴보면은 일단 계몽주의라는 거는 계몽을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계몽을 해요? 그렇죠. 지식 수준이 아직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는 대중을 계몽하겠다. 이게 계몽주의자들의 어떤 기본 방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얘기가 조금 독특합니다. 왜 독특하냐면 계몽을 한다는 거는 계몽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대를 대상으로 해야 계몽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가르쳤는데 백날 가르쳐도 안 돼. 그러면 내가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얘기는 모든 인간은 이성을 타고났는데 이성이라는 것은 신에게서 받은 신이 준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 줬다는 그 차원에서 동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성을 갖고 있고 그 이성은 우리가 발달시킬 수 있다. 발전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계몽함으로써 더 완전한 인간으로 더 고대 그리스 철학의 개념으로 이제 돌아간다면 자유인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계몽주의자들의 어떤 주장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성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성에 대해서 거의 무한한 신뢰를 보여요. 그러니까 이성이 모든 지혜의 어떤 지침이고 시작점이고 끝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보편적 법칙으로서의 이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예요. 여기 무한실력이 나왔네요. 그리고 관용과 자율, 인권이라는 이 세 가지 개념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관용이 뭐예요? 아까 이제 그 볼테르 얘기하면서도 얘기했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사상에 대한 자유를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저 사람이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틀리고 그르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 관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관용이라는 게 출발점이 어떤 거냐면 우리 종교개혁 기억나시죠? 종교개혁. 그 종교개혁에서 출발을 합니다. 신교에 대한 믿음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관용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것이 좀 더 그 외연이 확장된 거죠. 그냥 그래서 전반적인 사상. 그것이 어떤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윤리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관용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관용과 뭐 편견, 뭐 광신도적인 어떤 정의감 이런 것들을 비판을 하죠. 그리고 자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율. 이게 뭐냐면 내가 주체로서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이. 그렇죠. 그 사람의 어떤 선택권 그런 것들을 다 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권이라는 게 하늘에서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천부인권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천부인권.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인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천부 인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천부 인권이 항상 여러분이 행사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감옥에 가 있는 범죄자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도 다 사람이잖아요. 범죄를 저질렀을 뿐이지.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인권이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보장이 좀 덜 되는, 그 제약되는 부분이 있죠. 왜 그래요? 이게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개혁을 했기 때문이에요. 타인에게 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자유, 그런 것들을 좀 제약하자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도 이제 뭐 안정적인 나라들도 있습니다만 내전이 한참 진행 중인 나라들도 있죠.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우리가 사회계약이라고 하는 루소가 얘기했던 사회계약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혼돈의 상태죠. 그런 경우에는 인권이 보장이 되기 힘들겠죠.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즉 다시 말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인권이라는 거는 항상 보장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언제 보장이 돼요? 그렇죠. 정치적인 함의가 전제될 때, 즉 사회계약 등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안정성이 보장이 될 때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중요시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권이 보장될 때 이제 뭐 공감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뭐 중요시한데요. 뭐 자율성이라든가 공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덜 중요한 얘기고. 자, 그리고 세 번째 거, 사회 정치 사상에 대한 과학적인 방법을 적용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몽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뿐 아니라 자연의 어떤 현상들, 모든 자연 현상을 관통하는 어떤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계몽주의자들. 그런데 그게 자연 현상에 대해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회 정치 사상도 그러한 법칙이 있을 거라고 이 사람들은 추정을 했어요. 근데 그런 법칙은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성의 힘을 통해서 그 보편적인 법칙을 알아냄으로써 우리가 자연과 뭐 사회와 역사와 이런 것들을 다 통제하고 어떤 구태를 벗어나서 변혁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또 하나가 이제 권력에 대한 거부인데요. 이게 사실 이 관용, 이거랑 약간 연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관용이 어떤 관용이었다고요? 맨 처음에는 종교적인 관용이었죠. 종교적인 관용이 어떤 거였어요? 그죠? 가톨릭을 믿는, 구교를 믿는 사람들이 신교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근데 이 권력이 바로 초기에는 가톨릭 교회,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의 어떤 종교적인 권력에 대한 거부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사회제도 같은 걸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계몽주의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성을 추구함으로써 우리가 완전함에 더 다가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몽주의는 어떤 기존의 중세시대의 기독교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세요. 기독교가 어땠어요? 굉장히 개인을 구속하는 억압적인 요소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인을 구속하는 일체의 어떤 요소들을 싹 다 거부를 합니다. 그런 구속되는 요소들은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국가의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을 부정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반역사주의, 반국가주의 이런 양태까지도 보여주는 게 이제 계몽주의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주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데요. 한계도 있죠. 한계도 물론 있습니다. 왜냐? 일단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계몽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같이 무주몽매한 사람들을. 지가 뭔데? 그렇잖아요. 지가 뭐 나보다 수학 문제 더 푼다고 뭐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일반 대중을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아래에 있는 대중 입장에 생각을 해봐요. 너희들은 무지몽매하니까 내가 계몽할 거야. 너희들을 계도할 거야.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렇잖아요. 우매한 민족을 계몽해야 된다. 아주 이 선민 사상에 그리고 엘리트 사상에 절어있는 그런 어떤 원초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몽주의가 얘기하는 지성 그리고 과학 이런 거에 대해서 대중들이 반발심이 커집니다. 요즘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반지성주의 막 이런 거 나타나잖아요. 반과학주의. 이런 게 바로 그 계몽주의에 대한 어떤 반발심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계몽주의와 지식인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지성주의 그리고 반과학주의 이런 걸로 나타나요. 사실 뭐 이게 계몽주의자의 어떤 잘못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그 전제 자체가 우리 같은 대중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거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사회 정치 사상에 대한 과학적 방법의 적용 이 얘기를 할 때 얘기했던 게 있어요. 뭘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렇죠. 자연과 어떤 사회적인 현상을 관통하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이 사람들이 가정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the best solution, one absolute solution, 그 one absolute idea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게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 one absolute solution, one absolute idea를 제외한 그 다른 아이디어들은 그럼 이 사람들에게 가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어떤 이 사람들이 가정하는 그 가정 하에, 가정 위에 이 사람들이 약간 그 사고가 약간 뒤틀린다면 전체주의 이런 걸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개별적인 사람의 사상이 다를 수 있다는 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 웃기는 게 이 사람들이 관용을 주장하면서도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주의로 발전할 수 있는 타락하는 거죠, 일종의. 계몽주의가 타락한 게 이제 전체주의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어떤 한계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계몽주의가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되는 그 문제의 답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계몽주의가 보편교육 확대에 미친 영향이 무엇일까요? 자, 개인주의가 있어요. 개인주의. 개인권을 존중했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늘로부터 동등하게 인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인권을 받았고요. 이성을 받았어요. 이성과 인권이 모든 사람한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산다고 이 사람을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리고 내가 이 사람보다 조금 더 학벌이 좋아요. 그럼 이 사람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권리나 개인의 인격 이런 것에 대해서 존중을 하자라는 사상이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동 역시 그런 권리나 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이 조금 덜 됐다거나 성인에 비해서 그러한 차이는 있을지라도 어떤 그 아동의 그 사람 개인의 이제 내면에 있는 그 본질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을 존중하자라는 아동 존중 교육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성 존중 사상, 그렇죠. 이거는 자연권 존중 사상, 뭐 자연주의 교육론 이걸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보편 교육론,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보편 교육론, 보편 교육론이 바로 현대의 공교육 제도 성립에 굉장히 큰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보편 교육에 대한 어떤 주장이 계몽주의자들 사이에서 확대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의 공교육은 없을 거예요. 공교육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한계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공교육의 수혜자라는 것은 인정을 하셔야겠죠. 물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자기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안 좋은 경험을 많이 하신 그런 얘기를 토로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12년간 학교를 다니면서 배우신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공교육을 그렇게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이제 교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공교육에 어떤 일조를 하고자 하는 분 입장에서 학교를 막 그렇게 욕하시면 좀 그렇죠. 약간 입장이 공교육을 그렇게 욕하시면 안 된다는 거.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합리주의가 전파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줬죠. 왜냐? 이성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합리주의가 뭐예요? 논리를 따라서 우리가 논리를 세움으로써 어떤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게 합리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문제 해결 도구로서의 이성, 그 이성의 어떤 합리적인 능력 이런 거에 대한 신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실증주의적 사고. 실증주의가 뭐예요? 어떤 사람이 주장을 했어요. 주장을 하면 근거가 있어야겠죠. 근데 그 사람이 근거를 댔는데 나는 그걸 아무리 다시 해봐도 그 똑같은 결론이 안 나와요. 그럼 그걸 실증할 수 있어요? 없죠. 실증이라는 거는 근거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근거를 살펴봤을 때 그 근거가 충분히 논리적이고 누구나 도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실증주의인 거예요. 왜냐? 이게 계몽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기계론적 사고관, 세계관 이런 거에서 비롯하기 때문이에요. 기계론적 세계관이 뭐예요? 인풋이 A라는 게 있으면 A-라는 게 A'이라는 게 반드시 나온다라고 되어 있을 때 누구나 A라는 거를 인풋을 했을 때 아웃풋으로 A'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그렇다는 거죠. 기계론적 세계관. 톱니바퀴처럼 기계가 아주 정밀하게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 법칙의 발견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실리주의 형성에 영향을 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공교육을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계몽주의가 이제 보편교육 확대에 이런 영향을 줬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럼 보편교육의 개념이 확대되면서 결과적으로는 현대의 공교육까지 이제 확대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쓰셔야 되는 거는 이제 그 기억 현상이 이제 발생함으로써 현대의 어떤 교육제도, 현대에 이제 형성된 교육제도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공교육이라고 답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공교육을 한번 살펴봅시다. 공교육. 자, 그럼 공교육의 개념을 제가 두 가지를 가져갔어요. 1번이 협의의 공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좁은 의미의 공교육이죠. 그러니까 이제 교육의 공공성에 좀 더 주목을 한 겁니다. 공교육이라는 거. 그 공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때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통제하는 형태의 교육이다. 이건 뭐냐면요. 예전에 어떤 교육은 어떤 형태였어요? 중세 유럽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 교육의 주체였죠? 그렇죠. 성당이나 수도원이었어요. 성당학교, 수도원학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성당이나 수도원, 그런 종교단체가 설립해서 운영하거나 아니면 민간단체가 설립해서 운영하는 학교들 있죠. 그런 사립학교들. 그런 사립학교와 구분되는 개념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교육의 공공성에 초점을 맞춘 그런 공교육이에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될까요? 이게 바로 광의의 공교육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경험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초중등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12년간 경험한 교육이 바로 이제 공교육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제 초중등 학교에서의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외고 나오신 분들 있죠. 외고가 공립학교인가요? 외고는 공립학교가 아니죠. 외고는 사립학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운영 관리된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국가나 지방교육당국이 여기 괄호를 치시고 세운 어떤 정책, 국가나 지방교육당국, 지방교육청 같은 데가 있죠. 그런 데서 교육정책을 수립을 하고 그걸 일선 학교에 다 배부를 합니다. 이걸 따라서 이 가이드라인을 따르라 라고 지시를 해요.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운영의 주체, 그리고 관리의 주체가 공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관리를 받는, 공적인 힘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형태의 교육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립고등학교나 사립중학교, 사립초등학교도 다 이제 공교육에 포함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광의의 공교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계몽주의가 그러면 보편교육, 즉 공교육 확대에 어떤 영향을 주었니? 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한번 논리를 따라가 봅시다. 계몽주의는 어떤 얘기를 해요? 이성은 보편적인 법칙이자 모든 지혜의 지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성은 동질적이다. 모든 이성은 교육을 통해서 더 높은 단계의 이성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런 관점들이 복합적으로 보편교육이라는 개념을 만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모든 인간에게 있는데 교육을 왜 안 할 거냐,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논리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계몽주의의 어떤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좀 잘 적절하게 쓰시면 점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답안에 대한 얘기였고, 물론 이제 공교육의 발전에 대한 초점을 좀 맞춰봅시다. 그러면 이 계몽주의자들의 어떤 주장, 계몽주의자들의 어떤 가정 이것만 가지고 공교육이 발전할 수 있었겠어요? 없죠. 왜요? 왜 안 됐을까요? 가장 문제가 돈입니다. 돈. 이게 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재원이죠. 교육 재정이 왜 중요해요? 교육이라는 서비스가 성립을 하고 운영이 되려면 그 서비스를 지탱할 수 있는 재원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도 똑같죠. 어떤 국가 내에서 가장 힘이 센 게 누구예요? 정부잖아요. 정부. 그렇죠. 왕정 국가라고 하더라도 그 왕도 그 나라의 정부의 구성원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가 있어야 되고 일단, 그리고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나라에서 돈이 누가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누가 많아요? 행정부죠. 대한민국 행정부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500조가 넘잖아요. 한 해에. 그런데 삼성이 아무리 등치가 커도 한 해에 500조 원씩 벌어들일 수 있어요? 없죠? 그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돈이 제일 많은 거는 우리나라 정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재원을 충분히 마련을 해줄 수 있느냐, 그리고 정부가 교육 서비스를 모든 이에게 제공할 용의가 있느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공교육이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국가적인 요구죠. 국가적인 요구. 우리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해봅시다. 대한민국에 아직 공교육이 없다고 해봐요.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교육이라는 걸 도입을 해서 모든 국민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겠어.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질 높은 어떤 인적 자원을 내가 확보를 해야겠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첫 번째 조건이 만족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학문적인 요구죠. 일반 대중은 좀 이게 학문적으로 이제 생각하기가 좀 쉽지 않죠. 그런데 그 나라에는 공교육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집에 돈이 많고 교육에 관심이 많은 집안에서 이제 학자들이 배출이 될 수가 있죠. 이게 정확하게 지금 17세기,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의 학자들이 이제 갖고 있는 배경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계몽주의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성중심주의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모든 이들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을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주장을 막 하는 거예요. 학계에서. 그럼 학계에서 그렇게 막 주장을 한참 동안 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런가?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이라고 점점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국민적인 공감대도 필요합니다. 그 국민적인 공감대는 누가 이끌어내요? 학자들이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민간의 요구도 있죠. 내가 교육을 더 받으면 더 어렵고 복잡한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게 많아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취업시장에서도 더 유리하겠죠. 그런 어떤 배움을 통한 인간다움의 어떤 성취라든가 직업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하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 이런 것들이 민간의 욕구인데, 이런 세 가지 욕구가 동시에 시기적으로 잘 맞물려 들어가면 공교육이 확대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18세기, 17세기의 어떤 싹이 돋아나고요. 결국에는 19세기 중반 정도에 이제 유럽에 확산이 됩니다. 공교육이라는 게. 물론 그때도 유럽 국가들이 돈이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교육에서 오는 국가 재정에 좀 이제 많이 부담이 되면서도 공교육을 보급할 수 있었던 것이 공교육을 통해서 얻는 이득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독일 같은 경우에는 19세기 초반에 공교육이 확산이 됩니다. 독일이 짱짱맨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이제 교육령이죠. 교육령. 어떤 게 있어요? 교육령. 공교육에 대한 교육령. 여러분 딱 두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고타 교육령이랑 매사추세츠 교육령이 있어요. 이 두 교육령이 같은 해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 보통 의무 교육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두 개가 약간 다릅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같은데 조금 달라요. 어떤 식으로 다르냐면, 고타 교육령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이제 반포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좀 중앙 집권적인 성격이 좀 강해요. 그리고 좀 전제적인 성격이 강하죠. 근데 매사추세츠 교육령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이제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에서 발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지방 분권적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민주적인 그런 성격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두 개가 동일하게 이제 보통 의무 교육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자, 요런 내용은 이제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공교육 체제가 확립이 되면서 교육의 주체가 어디서 어디로 넘어갈까요? 예전에는 어디라 그랬죠, 제가? 종교기관이라 그랬죠. 교회. 그렇죠. 교회, 성당이나 수도원이 이제 교육의 주체였어요. 근데 이제는 누가 주체라고요? 그렇죠. 이제 국가가 교육의 주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공교육이 중요하니까 공교육의 어떤 특징 같은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공교육의 특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일단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겠죠. 모든 국민의 공교육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육 재정, 아까 제가 공교육이 성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교육 재정이죠. 돈이 있어야 돼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지하려면 그 서비스의 유지를 위해 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써야 되는데 굶어가면서 일을 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고 기자재를 사야 되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정이 필요해요. 근데 이 재정을 누가 담당한다? 개인이 담당하는 게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하고 있는 재원에서 부담한다. 그렇죠. 그리고 교육의 어떤 3요소가 뭐예요? 교육의 3요소라고 하는 거는 교육을 하는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요. 교육을 받는 학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육을 할 때 필요한 교육 내용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교육 내용이 교육 과정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것을 관리하는 게 국가라는 거죠. 국가. 자,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이 국가 수준에서 관리한다고 생각을 해서 공교육을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동일시하시면 안 돼요. 또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라고 하면 무조건 다 공교육이다? 아닙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그렇겠지만 두 개 같은 개념은 아니에요. 사실은.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대안학교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이제 공교육과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국가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 가이드라인 내에서의 교육이라면 공교육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해석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역 수준 교육과정 같은 게 있죠. 그리고 학교 수준 교육과정도 있어요. 그 범위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면 이런 교육과정들은 사실 어떤 지역의 어떤 요구라든가 학교의 특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한 교육과정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정부가 다 일일이 가이드라인을 세세하게 제시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정부가 제시하는 큰 틀 안에서의 어떤 재량권이 부여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정부가 준 가이드라인, 그 지침이죠. 그런 거를 지키는 형태를 유지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좀 여기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공교육의 기본 이념이라고 있어요. 공교육의 기본 이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걸로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겠어요? 보편성, 그죠? 보편성이 있고요. 그리고 평등성, 그리고 의무성. 왜 의무성이에요? 모든 국민이 무조건 어느 정도까지는 교육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상성. 무상성이 어디서 나와요? 이 교육재정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거예요. 개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문성. 전문성은 왜 나와요? 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쉽지 않죠. 사실 기술에 대한 교육이라면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전인적인 발달을 기본 전제로 하는 교육이잖아요. 인간의 어떤 완성을 위한 교육이 기본 방향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어떤 기술 전문가가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기술 전문가가 뭐 상담이라든가 인격의 완성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케어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이제 인격이 훌륭하신 기술자분들도 많습니다만 그거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거는 좀 별개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립성.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많이 얘기는 하진 않는데 특히 외국 같은 경우에 서방 세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회 전체가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영어를 생각을 해봅시다. 영어를 얘기하면 오 마이 갓이라고 하잖아요. 놀랐을 때 오 마이 갓 이러잖아요. 오 마이 굿네스,
마이 갓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오 마이 갓을 왜 외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나는 신이 없다고 하는데 오 마이 갓을 외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기본 어떤 문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중립성 이런 것도 좀 그 서구 사회에서는 좀 중요시 여기는 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중요시 여기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공교육의 기본 이념에 대해서는 한센이라는 학자가 유명해요. 한센. 이 학자가 유명합니다. 한센. 뭐 이 사람이 뭐 여러 가지를 주장을 했는데 뭐 여러분이 뭐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는 이런 내용들을 잘 조합을 하셔서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2번 보실까요? 2번이 이제 사회적 행동주의가 이제 여러분이 고려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 사회적 행동주의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사회적 행동주의가 뭐냐면요. 교육과정의 어떤 연구 패러다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행동주의는 실증주의와 행동주의의 영향을 받았어요. 행동주의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어때요? 관찰 가능한 행위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행위, 관찰 가능한 행위 뒤에 어떤 숨어있는 행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숨어있는, 그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행위들. 그런 행위들에도 이제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사회적 행동주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성 이상의 가치를 발달시키는 그런 수단으로서의 교육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지성 이상의 가치라는 거는 사회적인 계층 상승이라든가 개인의 아니면 취업이라든가 이런 실용적인 욕구가 지성 이상의 가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지식은 이 사회적 행동주의에서 지식이라는 거는 가치 중립적이고 객관화될 수 있으며 개인의 실제적 요구에 적합한 것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교육과정 연구 사조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쓰셔야 된다면 이 사회적 행동주의 같은 내용은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행동주의자들이 이제 생각하는 기본 관점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사회적 행동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적인 관심을 좀 지향을 해요. 기술적인 관심. 이 가치 중립적이고 객관화될 수 있고 실제적 요구에 적합한 것이라 그랬죠. 실제적 요구. 이게 바로 이제 기술적인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증주의적인 가치 체계. 그러니까 자연주의래. 자연 법칙과 같은 어떤 규칙들, 그런 원리들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검증을 하는 거예요. 검증이 되면 교육적인 현상이 이제 교육적 현상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이제 설명이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한 어떤 기본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디귿을 보시면 그 제시문에 디귿 보세요. 제시문에 디귿이 뭐라 그랬어요? 쭉 읽어 보시면 사회적 요구를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학교에서의 교육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게 뭐예요? 이게 활동 분석 기법이라는 거죠. 활동 분석 기법은 보비트라는 학자, 보빗이라고도 하고요, 보비트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한 내용입니다. 성인의 활동 중에서도 어떤 활동을 조금 더 주목을 하냐면 성인이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춰요. 그러면 일단은 보빗의 어떤 이걸 이제 얘기를 해보시죠. 성인의 생활을 조사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그 성인의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성인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기술들 그런 것들이 교육 과정의 내용으로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이 활동 분석 기법이 생각하는 그런 교육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보빗이 이제 이걸 주장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빗이 주장했던 이제 교육과정 개발 이론을 조금 다루고 넘어갑시다. 왜냐면 이 보빗이 굉장히 교육과정 학에서는 중요한 학자예요. 일단은 이 사람이 크게 4가지를 주장을 하는데요. 일단 성인의 활동을 분석한다 그랬죠. 성인의 활동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점점 발달을 해서 자라고 결국엔 성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인의 활동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성인의 활동을 분석함으로써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교육 목표가 설정이 딱 되면은 넓은 범위에서 이제 교육 목표였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세분화해서 다시 교육 목표를 제시를 합니다. 그렇게 세분화한다면 그 내용, 그 세분화된 교육 목표에 대한 교육 내용이 이제 선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보비트가 제시한 교육과정 개발 이론이에요. 그래서 일단 교육 목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성인으로서 하여야 하는 활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잘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거, 육성하는 것이 이제 보빗이 얘기하는 교육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성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이라든가 그리고 갖춰야 되는 태도라든가 그리고 갖고 있어야 되는 기능이라든가 사고방식, 뭐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가치관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요즘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촉법소년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인터넷 같은 데서는 촉법소년이 하도 이제 무소불위의 어떤 면책권 같은 게 있다 그래서 킹법소년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뭘 해도 얘네는 뭐 만 14세 미만이면 뭐 촉법소년이니까 다 풀어주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아무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라나면 안 되죠. 우리 사회의 어떤 일원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적법한 그리고 합리적이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그리고 뭐 필요한 가치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성인 되어서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르기에 적합한 내용으로 교육과정이나 교육 내용이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과에서 어떤 지식이 중요한가 이거를 이제 대체적인 어떤 윤곽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학생들을 훈련을 시켜야 돼요. 훈련. 여기서는 이제 발견학습이라든가 뭐 개인의 내부에 있는 어떤 지식의 싹이라든가 진리의 싹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기능을 확실하게 익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훈련.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그 성취도를 향상시킨다. 이 향상시키는 게 목표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다양한 활동들을 제시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현대의 어떤 교육과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랑은 약간 좀 궤가 다르죠.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게 들어간다는 데서. 뭐 크게는 뭐 성인의 활동을 10가지 정도로 분류를 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교육 목표의 설정 방법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활동 분석 기법이라는 게 교육의 영역에 적용이 돼서 약간 현대 교육 어떤 관이라든가 현대의 주류 교육관과 동떨어져 보이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필요하죠. 실제로는. 그래서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일단은 성인이 일상생활에서 행하는 어떤 활동의 영역을 먼저 결정을 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커뮤니케이션. 이런 식으로 활동의 영역을 정합니다. 그리고 활동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요. 발화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딕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발음이 어떻게 되어야 되고 말의 속도가 어떻게 되어야 되고 말의 빠르기죠. 그러니까 그 뭐 높낮이가 어떻게 되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을 말할 때는 말꼬리를 올리는 게 좋은지 뭐 내리는 게 좋은지 뭐 이런 것들도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꼬는 식의 말투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건 뭐 좀 피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교육 목표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육 목표의 설정 원리가 있습니다. 설정 원리. 한번 볼까요? 설정 원리. 여기 좀 나오네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이런 거고, 그리고 설정 원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필요가 없는 뭐 비현실적인 목표이죠. 이런 건 다 제거하고 뭐 중요한 목표는 강조하고 그리고 뭐 지역사회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의 어떤 일원이니까 구성 일원이니까 지역사회에서 기피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뭐 회피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가죠. 그리고 뭐 차별화의 기능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학생들은 목표가 일반적인 학생들이랑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학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아이들이 달성을 하면 충분한 내용 이상으로 이제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훈련이나 교육 같은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일부 학생들에게는 목표를 좀 차별화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이제 현실적인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목표 달성까지 궁극적인 어떤 단계까지 이르는데 한 번에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 계열화 한다든가 이런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럼 분류 방법을 볼까요? 교육 목표의 분류 방법. 일단 교과별로 분류를 해요. 교육 목표를. 어떠한 기능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교과에서는 어떠한 것들을 교육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크게 분류를 합니다. 교과에 따라서. 그리고 나서 그것을 주요 항목 순으로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것부터 해야 돼 라는 거를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현대적인 교육관과 좀 안 맞는다고. 그러면 현대적인 교육관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대적인 교육관에서 바라봤을 때는 약간의 비판점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일단은 굉장히 낮은 수준의 인지적 과정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현대사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합적인 능력이 요구되죠.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능력이 요구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문제가 이제는 그 농경사회처럼 단순하지가 않아요. 뭐 환경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환경 문제. 쓰레기 줄인다고 그게 돼요? 쓰레기만 줄인다고 안 되죠. 그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줄여야 되고요. 그죠? 우리가 먹는 음식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입는 옷의 뭐 재질이라든가, 뭐 사용하는 그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어떤 능력들이 요구되는데, 이렇게 교육 목표를 세분화해서 따로따로 가르치게 되면은 굉장히 낮은 수준의 통합적이지 못한 내용들을 교육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편협한 교육 과정이 결과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비판점이 있을 수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너무 가치 중립적이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가치 중립적이죠. 왜냐하면 성인의 생활에서 필요한 기능만 성취하면 끝이라는 게, 이게 약간 이게 저는 좀 긍정적이지는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 현상이라는 거는 그렇게 가치 중립적인 내용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인 교육이라는 얘기를 왜 합니까? 전인 교육이라는 것이 그 전인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어떻게 정의하느냐, 전인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인 교육을 부르짖잖아요. 왜 그래요? 전인 교육이라는 거는 어떤 그 인간을 더 완성된 존재로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담겨 있는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전인 교육과는 거리가 한 100만 광년 정도는 떨어져 있죠. 왜냐하면 기능을 잘 수행하는 인간이 목표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인 교육이랑은 좀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교육의 현상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없고. 그렇죠. 이 활동 분석 기법 같은 경우는 교육의 내용, 그 아이들이 이제 성인으로 자라나는, 발달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교육, 학습 내용의, 학습의 과정을 블랙박스로 봐요. 그 내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관심을 안 갖는다 이거예요. 나는 결과만을 원해. 이게 이제 활동 분석 기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제의 한계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활동 분석 기법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답을 잘 구성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3번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